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는데 그 말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내 등에 꽂혔던 경험 말입니다. 혹은 좋은 일이 생겨 기쁜 마음에 자랑을 좀 했더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거나 이유 모를 질투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해서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상대방은 그 진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다시 주워 담을 기회가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힘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상황이 다릅니다. 한번 엎질러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노년의 삶을 깊은 고독과 후회로 몰아넣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과 감춰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나의 기쁨이나 슬픔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안의 모든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약점을 노출하고 타인에게 나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다산 선생님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긴 고독의 시간 동안 그분은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덧없음,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에 대해 뼈저리게 통찰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저서 곳곳에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입을 다물고 감춰야 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죽어도 사생활은 감춰라. 노후에 항상 비밀로 해야 할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나 품위 있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4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산과 돈에 대한 자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과 업적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 간의 불화와 치부를 절대 밖으로 내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앞으로의 계획과 속마음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마을에 김 씨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 운 좋게 작은 땅값이 올라 꽤 넉넉한 노후 자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는 오랜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게들, 나 이제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될 것 같네. 땅값이 꽤 올랐거든. 그는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친구들의 눈빛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술값은 당연히 김 씨가 내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쇄도했습니다. 거절하면 돈 좀 생겼다고 유세 부리냐는 비난이 돌아왔고 빌려주면 함흥차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돈 때문에 친구들을 모두 잃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노인이 되어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김 씨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할 4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삶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지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산과 돈에 대한 자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좋은 것은 명성이고
숨길수록 좋은 것은 재물이다. 재물은 감추면 감출수록 그 복이 오래가지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화를 부르는 근원이 된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나이가 들면 경제력은 곧 그 사람의 자존심이자 생존 수단이 됩니다. 젊을 때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거나 다시 벌면 되지만 노년의 빈곤은 곧바로 비참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노후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은연중에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흘리곤 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 투자가 잘 되어 목돈을 쥐게 된 박 선생님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동창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비싼 밥을 사고 자신의 통장 잔고나 소유한 아파트 시세를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산 상가가 수익률이 꽤 괜찮아. 노후 걱정은 끝났지 뭐. 처음에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박 선생님을 치켜 세웁니다. 박 선생님은 그 순간의 우월감에 취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조카가 전화해 삼촌,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라고 말을 꺼내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는 자네는 여유가 있으니 이번 모임 찬조금은 자네가 다 내게라고 당연한 듯 요구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박 선생님이 이런 부탁을 거절하는 순간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비난하고 돈이 있는데 안 빌려준다고 하면 사람이 변했다. 돈독이 올랐다며 욕을 합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돈을 쓰고도 인심을 잃고 돈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 선생님께서 경계하신 재앙입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나를 친구나 가족으로 보기보다는 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순수했던 관계는 오염되고 계산적인 관계만이 남게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진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재산 규모를 공개하는 것은 도둑에게 내 금고 열쇠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없어도 있는 척하지 말고 있어도 없는 척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좀 구차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을 불필요한 금전 거래와 질투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둘째, 돈을 쓸 때는 생색내지 말고 조용히 써야 합니다. 밥을 한 끼 사더라도 내가 돈이 많아서 사는 거야 라는 태도가 아니라 오랜만에 얼굴 봐서 반가워서 내가 대접하고 싶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에게도 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비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 간의 유산 분쟁이나 부양 문제도 부모가 가진 재산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더 치열하게 발생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를 더 공경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부유함은 뽐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즐기는 것이다. 재산이 주는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독립성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버팀목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움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유로운 미소와 너그러운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둘째,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과 업적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당대 최고의 관직을 지내셨고 정조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 내려가서는 자신의 과거 관직이나 업적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영화는 뜬구름과 같고 옛 영광을 입에 올리는 것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 지금의 나를 채우는 것은 과거의 벼슬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읽는 책 한 권과 내가 닦는 마음 한 조각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가요? 노년의 모임 장소, 공원, 경로당, 심지어는 가족 모임에서도 내가 왕년의 마리아라는 레퍼토리는 끊이지 않고 등장합니다. 흔히 라떼는 마리아라고 풍자되는 이 태도는 단순히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꼰대의 특징을 넘어서 노년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기 김 이사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며 평생을 남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동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산악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를 가나 자신이 이사였음을 강조합니다. 식당에서 서비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런 일 상상도 못했어라고 호통을 치고 동호회 회장이 진행을 조금만 어설프게 해도 조직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며 훈수를 둡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의 경력을 예우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왕년의 이사면 뭐해? 지금은 그냥 고집 센 노인네일 뿐인데라고 수군거립니다. 김 이사님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멀리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 경험해서 우러나온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건데 사람들이 배을 모른다며 섭섭해합니다. 결국 그는 무리에서 고립되고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 현재의 외로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현재의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니 가장 빛났던 과거의 나를 끌어와 현재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물레방아는 흘러간 물로는 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직함, 과거의 성취, 과거의 권력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티켓과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 내밀어봤자 세상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그것이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대단했는데라는 말의 이면에는 지금의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슬픈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과거 자랑을 듣고 있으면 존경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측은함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노후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입으로 과거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업적은 자랑이 되고 거만함이 됩니다. 둘째, 전직이 아니라 현직에 집중하십시오. 전직 이사, 전직 교장, 전직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지금 나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책을 읽는 노인이라는 현재의 정체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생생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젊은 시절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겸손하고 짧게 대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어른의 여유와 내공을 느끼게 됩니다.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존경받았던 이유는 그가 한양에서 정승을 지냈던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인 강진의 흙바닥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묵묵히 학문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당시의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계급장을 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여러분의 두 손은 오늘 다가오는 새로운 행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불화와 치부를 절대 밖으로 내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분입니다. 유배지에서도 늘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자식들에게 형제 간의 화목과 집안의 법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허물은 덮어두는 것이 덕이다. 내 부모와 형제의 허물을 남에게 말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니 어리석은 자는 밖에서 위로를 구하려다 안에서 화를 키운다. 현대 사회에서 이 원칙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 섭섭한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배우자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니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동네 사랑방에서, 계모임에서 혹은 미용실이나 사우나에서 가족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최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며느리가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명절에도 늦게 온다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을 만나면 며느리 흉을 받습니다. 내 며느리는 배운 건 많은데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어제도 전화 한 통 없더라니까. 친구들은 맞장구를 치며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자네가 고생이 많네라며 위로해 줍니다. 최 여사님은 그 위로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발이 달린 것처럼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최 여사네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더라. 그 집 아들이 꽉 잡혀 산다더라. 이런 소문은 돌고 돌아 결국 며느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발길을 더욱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와서 왜 집안일을 밖에서 떠들고 다니시냐며 화를 냈습니다. 최 여사님은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한번 했을 뿐인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내 가족 흉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소비할 뿐이며 속으로는 저 집안도 콩가루구나 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타인의 불행은 누군가에게는 안주거리에 불과하다는 잔인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철저하게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차라리 침묵하고 삭히는 편이 낫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입을 지키는 것을 병막에 막듯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내 집의 담장을 허물어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에게 우리 집안의 약점을 알려주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 약점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하거나 조롱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흉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어오고 우리 마누라는 성격이 괴팍해서 이런 말들은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깎아내리면 그 사람과 함께 산 나의 인생도 도매금으로 깎여나갑니다. 배우자의 허물은 곧 나의 허물입니다. 밖에서는 배우자를 치켜세우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설령 집에서는 싸우더라도 말입니다. 남들이 우리 부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직장을 못 구해서 걱정이다. 자식이 이혼 위기다. 이런 말들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밖에서 자식의 부족함을 떠들면 세상은 내 자식을 부족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지막 방어막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만큼은 그 손가락질을 막아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가 나서서 자식의 흠을 광고하고 다닌다면 자식은 설 곳을 잃게 됩니다. 가족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이자 나의 확장입니다. 가족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나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는 차라리 종교에 의지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아무도 없는 숲에 가서 소리를 지르십시오. 사람에게 털어놓는 위로는 잠시뿐이지만 그로 인한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침묵으로 가정을 지키는 지혜, 그것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넷째, 앞으로의 계획과 속마음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오랜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저술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떠벌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생각은 깊게 하되 말은 무겁게 하라. 계획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기운은 흩어지고 만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이를 신독의 자세와 연결 지어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는 태도입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를 가고 싶다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싶다거나 혹은 작은 가게를 열어보고 싶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설렘을 공유하고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내년부터는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 거야. 나 유튜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 하지만 이런 계획을 말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의 꿈이었던 소설 쓰기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 이제부터 글을 써서 책을 한 권 내볼까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립니다. 야, 나이 70에 무슨 글을 쓰냐. 눈도 침침한데 그냥 등산이나 다녀. 책 낸다고 누가 읽어주냐. 돈만 날린다. 하지 마라. 친구들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지만 그 말들은 정 선생님의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그래, 내 주제에 무슨 하며 주저앉게 만듭니다.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진행하다가 탈이 나기도 합니다. 간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안 가면 창피하니까라는 생각에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다 실패를 겪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남에게 말하는 순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에너지의 분산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목표를 남에게 말해버리면 뇌는 이미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실제 실행할 동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말로 다 해버리고 나면 정작 행동으로 옮길 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인의 방해입니다. 여기서 방해란 악의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가면을 쓴 부정적인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 친구가 갑자기 새로운 도전을 해서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주저앉히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속마음, 특히 나의 깊은 철학이나 정치적 견해, 호불호에 대한 생각도 굳이 다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집이 생기기 쉬운데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여과 없이 드러내면 적을 만들게 됩니다. 나는 이래서 저 사람이 싫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해라고 단정 짓고 떠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내 곁을 떠납니다. 속마음은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다산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조언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십시오. 이사를 가고 싶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삿짐 센터를 부를 때까지 말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자격증을 따서 손에 쥘 때까지 혼자 학원을 다니십시오. 결과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언제 그렇게 준비했어? 대단하다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과정 중에 말하면 그게 되겠어? 라며 초를 칩니다. 침묵은 여러분의 꿈을 보호하는 인큐베이터입니다. 알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 알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될 때까지는
단단한 껍질 속에 숨겨두어야 합니다. 나의 다음 행보를 남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신비감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다 털어놓은 사람은 읽고 난 신문지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읽지 않은 두꺼운 책처럼 무게감이 있습니다. 노년의 무게감은 바로 이 알 수 없음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항상 평온해 보여.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철학을 통해 노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비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재산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은 질투와 비난을 부르고 거머리 같은 사람들을 꼬이게 합니다. 가진 것은 감추고 베풀 때는 조용히 하십시오.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년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 살아가십시오. 셋째, 가족의 불화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가족의 흉은 밖에서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 안에서 묵묵히 품고 견뎌야 할 몫입니다. 넷째, 계획과 속마음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말은 실행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타인의 방해를 불러옵니다. 결과로 증명할 때까지 침묵으로 꿈을 키우십시오. 이 4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절제입니다. 입을 절제하는 것, 마음을 절제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 이 절제야말로 나이 듦을 추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어들고 비밀을 지키면 적이 사라집니다. 다산 선생님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고 그 속에서도 위대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세상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 자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독한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조금은 입을 닫고 대신 지갑과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초라하지 않은 단단한 노후,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굳게 닫힌 입술 뒤에 숨어 있습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나를 지키는 침묵의 성벽을 쌓아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귀한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